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지금 정순우 리더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또 전달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또 이해도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좀 어렵고, 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실 텐데, 좀 우리 리더님께서 먼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또 실천하시게 되고요. 또 실천하시게 되면은 주변에 우리 잠재 그 고객분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실천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을 보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뉴트라이트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뭐 한 20여 년간 하면서 항상 강의할 때, 음, 그 청중분들께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요. 뭐, 다양한, 너무나 많은 그런 다양한 답을 하세요. 뭐 경제적 독립, 뭐, 가정의 행복,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으신 분들께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가장 큰 꿈은 바로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네, 건강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기나 물처럼, 산소나 물처럼 항상 예,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우리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이 건강의 소중함을 예,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건강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바로 이제 또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경기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경기관이 뭘까요? 네, 신경계. 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손발이 저려요, 요즘. 손발이 저리고 어디 신체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신경이라고 하면 또 감각을 느끼는 기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신경계가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또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건강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 신경계가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신경기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네, 신경계의 건강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계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구성하는 그런 기관, 그 계라고 하는 그런 기관의 어떤 집합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경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네, 중추신경계는 그 말 그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추신경계의 가장 어, 그 중심적인 그런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와 척수. 뇌에서 이제 신경이 뻗어나가서 척수를 통해서 이제 말초신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제 그 뇌와 척수, 우리 가장 중요한 중앙의 그런 신경계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추신경계와 우리 신체의 각 부위, 말단 부위까지 다 연결시켜주고 소통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신경계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네,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와 네,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시신경, 냄새를 맡고 후각신경, 맛을 보고 미각신경, 그다음에 듣고 청각신경, 그다음 감각을 느끼고 촉각신경, 이거 다 신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체성신경계이고 또 반대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각 신경계, 각 우리 몸의 말단에까지 어떤 그 행동을 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신경계. 그래서 운동신경과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계, 그리고 이제 감각,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감각을 느껴서 뇌에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신경계를 감각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초신경계에는 이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이다라는 의미죠. 자율신경계는 주로 우리 신체 내장 기관의 그런 활동을 조절하는, 내장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간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을 제 의지대로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 폐나 뭐 신장이나 뭐 심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신경계 자율신경계라고 하고요. 이 자율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나눌 수 있는데 교감신경은 이제 흥분이나 긴장 상태에서 작동하는 신경계가 이제 교감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감신경계이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계의 반대 역할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교감, 이제 신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경계가 굉장히 이렇게 방대한 그런 조직으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뇌 건강 관리, 뭐,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이런 부분 정도까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경계통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 경험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뭐 손발 저림. 주변에 보시면은 저 항상 이제 강의 후에 질문을 받으면은 이 손발이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는 뭐 우리 제품을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해야 추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 손발 저림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손발 저림의 원인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혈액순환 장애 자체가 이제 손발 저림의 큰 원인은 아니고요. 이제 혈액순환은 보통 이제 통증을 동반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는 통증이 같이 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단순하게 손발이 저리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경에도 이제 혈액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신경에 이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혈액순환 장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신경에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발저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대표적으로 이제 손발저림의 원인으로는 이제 손목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 부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뭐 손저림이 서서히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외에, 뭐 임신하신 분들, 또 리마티스 관절염 환자,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당뇨병 환자, 또 신장 투석받는 환자에게서 잘 발생하는 것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거나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반면에 이제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역시 이러한 신경계통의 건강 문제도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뿌리병은 우리가 이제 보통 추간판 탈출증,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이제 눌리거나 자극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이제
족뼈를 이제 경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허리를 이제 요추라고 하는데, 이제 경추에서 추간판이 탈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추에 그 목에 있는 뼈 사이에 이제 이 추간판이라는 그런 연골 조직, 강력한 결합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잘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끼면서 이게 눌리면은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경풀이병에는 경추 간판 탈출, 그래서 이제 뒷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시작해가지고 팔이나 손까지 이제 그 통증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동반되고요. 이제 요추간판 탈출 경우에는 허리 이제 추간판이 탈출하는 경우라서 이제 허리나 엉덩이 통증부터 시작이 돼서 다리나 발로 쭉 퍼져나가는 그런 방사통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또 다발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뇨병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이 신경에 이제 그 말초신경, 말단신경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경병증이 발생하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제 당뇨에 의한 신경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양쪽 발끝의 저림이 대칭적으로 시작이 돼서 발등, 발목, 그래서 또 손까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감각 저하, 운동기능 저하, 보행장애, 또 자율신경장애, 신경병 통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손발 저리게 되는데, 이 손발 저렸을 때 이 뇌졸중의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뇌졸중이 나타나기 이제 그 증상, 그 전에 증상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발음장애, 언어장애, 근력저하, 그다음에 보행장애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손발 저림만 나타날 수 있는, 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손발이 저린 증상이 단순히 어떤 말초신경의 문제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검진을 빨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저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당뇨병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서 다른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주의 깊게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신경통이라고 하면 이제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이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계가 뻗어 있는 그런 그 부위를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을 이제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신경계통의 그 문제, 그 손발 저림, 이것도 다 이제 신경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외상이나 아니면 충격이나 신경의 퇴화, 그러니까 노화, 우리 몸의 전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 신경도 퇴화가 되겠죠. 또 염증이나 눌림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네. 혈액순환의 문제, 이런 것도 역시 네,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신경통에는 3차 신경통과 좌골신경통이 대표적인데 이 3차 신경통은 우리 이제 뇌에서 이제 경추를 통해서 이 얼굴 쪽으로 이 신경 그 개가 이제 5가지로 뻗어나와요. 5가지로 뻗어나오는데 이 세 번째 신경 가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증상이 좀 특이하죠. 예, 피부나 치아를 둘러싼 구강 점막이나 혀에 닿는 자극에 의해서도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신경계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양치질이나 세수할 때, 면도할 때, 또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찬바람이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이제 여기 안면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3차 신경통이고요. 좌골신경통은 좌골이라는 그 좌골이 이제 엉덩이 쪽 뼈거든요. 좌골신경은 엉덩이에 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신경이 그 허벅지 뒤쪽 근육과 다리 아래쪽 종아리까지 쭉 뻗어 있는데요. 어, 그 말초신경으로는 가장 큰 신경이고, 여기에 이제 손상이 발생하면은 뭐 염증이나 압박 등에 의해서 이제 이쪽 하체 부위에 전반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신경통을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경통의 원인이 뭐냐면 뭐, 충격을 포함한 외상,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 그리고
신경계통에 연결되는 그런 혈액순환, 염증과 혈액순환의 문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 당분,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 그 당화, 산화, 염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인 그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위협 요인들이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과 어떤 혈액순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염증과 혈액순환이라는 부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이 신경계통의 문제를 개선시켜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염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뭐가 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뭐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심혈관계 건강 파트에서도 쭉 연결이 나오겠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 만성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우리 식물성 식품에 우리가 그 채소, 네, 식물 영양소들. 이 식물 영양소들이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당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 혈당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혈당 관리에 대해서는 제 4주차 심혈관계 건강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4대 신경계 질환.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증이나 저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신경계통에 4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 4대 질환이 바로 이제 네 가지.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입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것들이 두뇌 건강과 관련 있는 건데, 두뇌 건강이 이제 중추신경의 가장 핵심이 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 치매, 뇌졸중이 심혈관 계통, 일 수도 있지만 혈관의 문제가 발생해서 혈관의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신경계통이 다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4대 신경계 질환입니다. 치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상한 잘못된 단백질이 쌓이는 거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게 뇌에 쌓여가지고 발생하는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이고요.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혈관성 치매는 이 뇌에 이제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양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그 혈관성 치매가 약 30%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 그렇고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동작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같은 동작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갑자기 부족해지는 그런 질병, 원인은 모르지만 그게 부족해지면서 이제 동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걸음걸이나 동작이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이 굳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매년 약 증가율이 매년 8%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뇌졸중은 뇌경색과 이제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뇌졸중,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병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는 그런 질환이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파열이 되면은 뇌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고, 뇌세포가 괴사하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아주 심각한 그 후유 장애가 남게 되는 것이죠.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은 뇌신경의 불규칙한 흥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발작 상태, 이제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뇨신경병증,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당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당뇨는 혈당이 높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계통에도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신경병증이 나타납니다. 신경병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각신경병증, 운동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감각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이제 뭐 찌르는 듯한 감각,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칭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차 확대가 되는 그런 신경병증이 이제 감각신경병증, 또 운동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이제 운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눈에도 이제 근육이 있는데 눈의 근육이 약화되어서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병증은 자율신경,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소화기관 마비 증상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심혈관계 그런 계통의 그런 어떤 그, 그 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립성 저혈압 등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신경계통의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신경계통의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염증과 산화와 당뇨와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만 우리가 이런 신경계통의 그런 건강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신경계통의 건강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치료에 전념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우리가 이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이런 신경계통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에서 항상 제안하는, 또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뉴트라이트의 네 가지 건강 제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지켜주셔야 되죠. 영양소, 운동, 수면, 휴식, 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점.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이 네 가지로부터 다 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그 맵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건강의 조건, 왼쪽에 네 가지 조건, 영양, 운동, 휴식,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이제 뉴트라이트가 제안하는 그런 건강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영양, 운동, 휴식, 스트레스 관리 이게 잘못되면 면역도 안 되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면역이 망가지고 비만이 망가지고 또 그리고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항산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생활 독소가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여성 건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해독작용도 잘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 면역, 비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 운동, 휴식,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는 산화, 당화, 독소, 염증,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그런 내분비, 호르몬 계통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신경계통에도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들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없고 전반적인 영양 관리,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신경계통의 그런 그 문제를, 건강 문제를 우리가 잘 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의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상당 부분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유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속속 이제 영양학이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거 좋은데요. 이제 특히 현대인들은 당분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당분의 과잉 섭취는 우리 체내에서 이제 그런 AG라는 그런 물질을 만듭니다. 최종 당화산물, 우리말로는 최종 당화산물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어, 그, 두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4대 신경계 질환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심장 질환, 그다음에 뭐 순환기, 폐 질환, 신장, 간,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까지 다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우리 몸에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원인 물질이 뭐냐면 그냥 당연히 당분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동물성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당분의 섭취를 조절하시는 것이 이 최종 당화산물을 이제 줄이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이제 왜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심각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하고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세포에서 이 최종 당화산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런 세포 내에서 혈관 중에 이런 물질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포에서 이제 이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수용체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 최종 당화산물을 세포 내로 다 이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흡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세포 내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독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세포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최종 당화산물을 흡수하는 그런 세포가 주 세포가 어디냐 어느 세포냐면 지금 이제 논문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어떤 세포냐면 심장 근육 세포와 신경 세포와 간 세포입니다. 심장 근육 세포와 신경 세포와 간 세포. 네, 심장 근육세포에 들어가서 심장 근육을 다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면은 이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로 들어갑니다.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뇌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신경세포 안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럼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손상을 입으면 신경계통에 그런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간세포에도 다 들어가죠. 간세포 들어가면 간이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들이 다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최종 당화산물은 이제 신경계 질환인 그런 당뇨, 그러니까 치매 가장 큰 원인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아까 치매에는 음,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그런 이상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최종 당화산물 당분이 이런 이상 단백질을 생성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이 당분 자체가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3형 당뇨, 당분에 의한 치매 발생을 3형 당뇨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아주 참 특이한 특수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까지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그런 약물들을 지금 그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당뇨를 치료하려고 당뇨병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당뇨를 치료하려고 투여하던 약물을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게 투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이 치매가 지연되거나 그 증상이 호전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당분을 줄이는 것이 치매를 지연시키고 그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당분과 이 또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상 단백질의 생성과 그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는 결국 당뇨와 치매가 하나의 원인 질병으로 묶여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신경계통, 결국 이 중추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뇌이기 때문에, 이제 두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나 이런 어떤 다른 그런 신체 부위에 대한 신경계통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두뇌 건강 관리, 두뇌 건강 관리가 신경계통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뇌 건강 관리, 앞에서 이제 그 치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떤 산화나 염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당화에 의해서 뇌세포 밖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이제 그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뇌세포 밖에서 축적되는 이상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고, 그다음에 뇌세포 안에서 이제 축적되는 그러한 이상 단백질이 있습니다.
뇌세포 안에서 축적되는 단백질이 바로 네, 타우 단백질입니다. 타우 단백질. 그래서 뇌세포 밖에서는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고 있고, 뇌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제대로 잘 네,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치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뇌 치매의 바로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이제 악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치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한 65% 정도는 이제 보통 약간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35%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중에 10%가 치매로 이완됩니다. 치매로 이완돼서 지금 현재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가 이제 치매 환자로 네, 그 비율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보다 전 단계이고 한참 전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치매도 진단을 받기 전에 한 20년에서 25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치매가 없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치매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5년 후에 혹은 그 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제가 치매라는 것을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두뇌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그 논문인데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고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치매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는 시기가 치매 진단받기 전 20년 전부터 축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 그 치매 전 단계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되면서 실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치매로 이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치매에는 7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실 텐데 7단계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지만 인지력이나 기억력 장애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즉 경미한 인지장애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태가 역시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도인지장애 단계를 넘어가면 경도인지장애 단계를 넘어가면 주변 분들이 이분의 그런 그 인지 기능 그 기억력 상태가 지금 어,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시기가 이제 3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그런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당분, 염증, 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 염증이라는 것은 비만으로 인해서 주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치매 가능성이 보통 한 20%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또 비만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운동을 평소에 하시면은 치매 발생률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서 기억력이 계속 감퇴되고 있는 그 상태,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에 진입을 했을 때에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가장 좋은 그런 두뇌 건강에도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핵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뇌 건강에도 가장 좋은 것이 운동이고요. 사람이 몸을 이제 계속 사용하면 두뇌 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가장 좋은 두뇌 건강에 좋은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 두뇌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예, 그런 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신경계통의 그런 질환, 신경계통의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도 사실은 뭐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뇌 건강에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지금 과음이나 흡연, 고혈압, 그런 당뇨,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또 두뇌 건강에 가장 안 좋고요.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건들로는 운동,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건강한 식사,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활동,
오메가3 등과 같은 좋은 지방, 비타민, 항산화 식품, 그다음에 심혈관계가 건강해야만, 심혈관계 건강해야만 이 치매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계 건강이 튼튼한 상위 10%의 여성들은 치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심혈관계 건강, 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혈당 이런 것들은 이제 두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두뇌 건강 관리 노하우를 보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중해식 식단, 좋은 식단 등이 이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운동,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 폴리페놀, 식물 영양소 일종이죠. 이런 것들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이나 단순당, 네, 나쁜 지방들 있죠. 나쁜 지방들,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나 육류에 들어있는 그런 지방들, 당분, 그다음에 앉아서 생활한 운동 부족을 얘기하죠. 운동 부족, 그다음에 비만, 서구적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주 3회 이상 운동을 한 그룹은 주 3회 미만으로 운동을 한 그룹에 비해서 치매 발생률이 20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러한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이 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두뇌의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BDNF라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인데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DNF는 운동 능력과 신경 회복을 향상시키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 뇌세포 보호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또 학습과 기억력,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BDNF가 증가하기 때문에 뇌의 그런 기능,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BDNF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BDNF가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킨다. 그럼 과연 신경 가소성이 뭐냐? 신경 가소성은 우리 신경계, 신경세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신경 이 구조나 어떤 그런 그 개수, 신경세포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경 가소성에는 구조적 신경 가소성과 기능적 신경 가소성이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구조적 신경 가능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뇌세포가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뇌세포가 더 가까워진다거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을 보면 앞에 이제 그 몸체가 있고요. 뒤에 쭉 꼬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꼬리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는 그 다음 신경세포의 머리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으면 머리 부분은 그 전에 다른 신경세포의 꼬리 부분과 이제 밀착하게 되고 또 이 신경세포의 꼬리 부분은 그 다음 신경세포의 머리 부분과 밀착하게 되면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쭉 연결이 되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냅스가 이제 더 시냅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지가 뻗쳐나와 있잖아요. 이 가지가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신경세포의 수가 더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구조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경 가소성이 발생하는 음, 그 중요한 그 트리거가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고요. 운동. 참고적으로 음, 영양소 중에도 있습니다. 영양소 중에서 이 구조적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뭐냐면 오메가3 지방산 중에 하나인 DHA입니다. DHA. 그래서 DHA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기억력, 네,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능적 신경 가소성 뭐냐면 이렇게 시냅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경세포와 그 다음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위에 이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그 전에 그 전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그 다음 세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받아들이면서 신경이 그 정보가 전달이 쭉 되는 거거든요. 감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신경세포로 쭉 전달이 되는 건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 기능이 더 활발해지겠죠. 뇌세포의 기능, 신경세포의 기능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경세포의 그런 수용체,
이 수용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네, 기능적 신경 가소성이라 합니다. 네, 운동은 역시 네, 기능적 신경 가소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참고로 영양소 중에도 이렇게 기능적 신경 가소성을 네, 증가시키는 네,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뭐냐면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DHA와 레시틴은 이 두뇌 건강, 인지기능 건강, 또 뇌 신경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그 두뇌에 정말 안 좋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면은 음, 코티졸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0%의 에서는 뇌량이 감소하고 뇌가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사고 능력 테스트가 나빠진다. 그리고 뇌 능력을 측정한 테스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네, 나타난다. 그리고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스트레스 많아서 코티졸이 높아지면은 네, 알츠하이머의 전구체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다른 연구도 굉장히 그 유사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뇌 손상의 원인이 되고 예, 코티졸의 과도한 증가가 뇌의 해마를 수축시킨다. 이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기관이 해마죠. 그래서 이제 체내 코티졸 수치가 높으면 해마 용적이 약 14%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코티졸이 증가하면 시냅스 손상, 또 뇌에 부산물이 누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어디서 만들죠? 부신에서 만들죠. 네, 부신에서 만드는데 부신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코티졸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 코티졸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부신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신이 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코티졸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 부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코티졸이 더 많이 생성이 돼요. 코티졸이 많이 생성이 되면 앞에서 이제 치매를 더 많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코티졸의 작용 중에 하나가 코티졸이 많이 생성되면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혈당들의 그런 중합체들을 다 분해시켜서 혈당으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코티졸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음식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위주로 식이요법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데 혈당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부신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신에서 코티졸이 계속 과잉으로 지금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안 받는데 부신에 문제가 생겨서 코티졸 과잉 생성되면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혈당이 높아지니까 당뇨 전 단계라든가 혈당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부신 건강 때문에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혈당이 높아지면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당이 높아지면 바로 이 치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신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신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소 중요한데요. 네,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핵심이고, 네, 비타민 미네랄이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부신 건강에는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보충하시는 것이 부신의 정상적인 그런 상태,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부신 건강을 망치는 그런 식품들이 있겠죠. 알코올이나 카페인, 설탕, 트랜스지방, 글루텐, 네, 밀가루 등과 같은 것들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논문들, 어, 부신 활성화를 방어하는 PC 오일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C 오일이 뭐죠? 네, 생선 기름이죠.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도 부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우리 두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미네랄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마그네슘,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정 효과,
불안, 초조, 우울 개선 효과 있고, 그다음에 칼슘, 세포막의 안정화, 또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네, 정서 불안, 신경과민, 스트레스에 쉽게 흥분하는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고요. 아연, 아연도 이 감정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미네랄.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미네랄 세 가지, 스트레스 미네랄 삼총사라고 하는데, 마그네슘과 칼슘, 아연, 네, 이렇게 세 가지 미네랄이 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우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죠. 좌뇌는 뭐 계산과 이성, 뭐 그런 어, 어떤 논리 이런 걸 담당하는 디지털 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에는 이제 그 어떤 어, 무의식을 담당하고 예술,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아날로그 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해가 이제 활성화 잘 돼야만 이 스트레스가 관리가 잘 되죠. 왜냐하면 운해가 이제 활성화되면 알파파, 뇌파 중에서 뇌파 알파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뇌파 알파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운동이죠. 운동도 운해로 활성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등과 같은 이러한 활동들이 운해를 자극해서 알파파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네, 그럼 알파파. 그 알파파가 많이 생성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알파파를 뇌파 중에 알파를 잘 생성하게 하는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뭐냐면 L테아닌, L테아닌이 L테아닌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이제 알파파를 잘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두뇌 피로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원인을 보면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코티졸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또 시험 공부를 오랫동안 하거나 장시간 정신 노동을 하거나 하면 뇌에 피로가 쌓이겠죠. 뇌에 피로가 쌓이는데 그 원인 물질이 바로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그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렇게 뇌를 혹사시키게 되면은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은 이 글루타메이트가 뇌세포, 뉴런과 결합을 하게 되고 뉴런에 침투를 해서 이제 독성을 유발시키고 뇌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뇌를 혹사시키면 뇌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막 뇌를 사용하고, 미팅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공부하시는 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많이 하신 다음에 뇌가 굉장히 피로하고 독성 물질이 많이, 시커먼 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은 되게 잘못된 결정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LTE안이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동그란 그 빨간색의 그 동그라미가 뇌세포예요. 뇌세포에 글루타메이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독성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L테아닌이 존재하면 L테아닌이 글루타메이트 대신 먼저 결합해요. 먼저 결합하면 글루타메이트는 뇌세포랑 결합하지 않겠죠. 그러면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쟁적 저해라고 하는데, 이제 L테아닌이 글루타메이트와 경쟁적 저해, 글루타메이트를 경쟁적으로 저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세포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엘테아닌 같은 경우에는 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바라든가, 그다음에 알파파, 도파민, 글리신 등과 같은 이러한 물질을 생성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알파파가 활성화되는 그런 그뇌 CT 사진 실험 연구 결과를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테아닌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두뇌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편안한 수면, 면역력 강화, 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뇌에는 제 앞에 보셨던 그림인데요. 이 산화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산화도 두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뇌가 이제 뇌를 많이 이용하고 혹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뇌가 이제 많이 혹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뇌에 신경세포가 이제 그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뇌에 신경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상교세포라는
성상교세포라고 하는 그런 뇌세포도 있습니다. 그 성상교세포, 이 성상에서 성은 별성자를 쓰거든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 세포가 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상교세포 혹은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별세포도 이 뇌세포의 그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 그 뇌세포, 이제 우리 뇌에는 그 뇌 신경세포, 뉴런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별세포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별세포들이 존재하면서 이 뉴런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딱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 이 별세포가 뇌세포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제 혈관이 뇌혈관도 있잖아요. 그 뇌혈관을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는 성분 중에서 독성 물질이 혈관을 따라가다가 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뇌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 들어가면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간에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간에서 이제 해독을 잘 못해가지고 그 암모니아라는 그 독성 물질이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간 질환이 있으니까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 암모니아가 막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서 뇌에 침투를 하잖아요. 뇌에 침투를 하면은 간성 혼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성 혼수. 이 독성 물질 암모니아가 뇌에 들어가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성 물질이 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 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뇌혈관과 뇌세포를 막아주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우리가 혈액-뇌 장벽이라고 합니다. 혈액-뇌 장벽. 혈액과 뇌 사이에 장벽이 존재한다. 이 별세포가 이 혈액-뇌 장벽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성분이라는 것이죠.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반응성 별세포. 그냥 정상적인 별세포가 반응을 많이 하는 그런 별세포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독성 물질이 들어간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뭐 타우 단백질이 축적된다거나 이런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뇌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반응을 유발시키고 다양한 반응성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 세포들이 활동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를 제대로 많이 공급받아야지 제대로 세포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응성 별세포가 엄청난 그런 해독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고 이렇게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유해산소가 역시 따라서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죠. 유해산소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결국 이제 뇌에 산화 손상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산화 손상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산화되면 단백질이 손상되고 단백질이 변성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그런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상 단백질이 더욱더 많이 축적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치매가 급속도로 가속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도 역시 뇌의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화도 이제 억제를 해야 되고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점. 네, 좀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좀 살펴보면 은행잎 추출물, 네, 은행잎 추출물은 우리 이제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네, 항산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네, 어떤 영양소죠? 네, 바로 네, 앞에서 네, 항염증, 항산화, 신경보호, 회복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영양소, 식물 영양소 이제 플라보놀 배당체가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놀 배당체가 들어있고 은행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놀 배당체가 신경 손상을 억제하고 네, 또 신경 퇴행성 질환, 치매, 파킨슨 이런 질병들을 신경계통의 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통해성 질환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NRF2 활성화. NRF2는 식물 영양소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성분이에요. NRF2가 항산화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유전자 전사인자예요. 그래서 NRF2는 뉴트라이트의 핵심적인 영양소인 식물 영양소에는 모든 식물 영양소들은 우리 체내에서 NRF2를 활성화시켜서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NRF2 항산화 활성화 인자.
네, 은행 입출물도 역시 식물 성분이잖아요. 플라보놀 배당체도 식물 영양소고 그래서 NRF2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플라보놀 배당체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플라보놀 배당체가 네, 항염증 효과도 있고 또 뇌세포, 미토콘드리아 보호작용, 또 항산화 작용, NRF2 항산화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유해산소 제거 작용. 앞에서 이제 산화도 아주 중요한 그런 치매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러한 유해산소 제거 작용을 통해서 단백질 변성을 억제하고 타우 단백질의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은행잎 추출물의 플라보놀 배당체가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로 네, 추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HA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DHA는 네, 오메가3 지방산이죠. EPA와 함께 DHA는 염증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염증 억제 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세포 건강을 위한 유전자 전사 인자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신경계통의 염증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DHA가 또 이렇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DHA가 뇌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DHA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네, 혈액 뇌 장벽, 아까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한 뇌 장벽을 통과하는, 여기 지금 BBB가 나오죠?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는 그런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제, 뇌 건강 상태가 좋았을 때에는 이제 DHA가 뇌로 잘 흡수가 되는데, 이 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에는 아포이, 포단백, 포단백질의 유전자가 많아지면서 DHA가 통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 기능이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DHA가 많아야만 두뇌 기능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두뇌 기능이 안 좋아지면 DHA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두뇌 기능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HA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다음에 이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두뇌는 장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뇌축이라고 하죠. 장이 안 좋으면 두뇌가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어,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 이 세로토닌의 90%가 장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장과 뇌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장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장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두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네,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런 감정 장애, 불안, 우울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신경계통, 신경퇴행성 질환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건강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이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유익균이 없습니다. 다른 정상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좋은 균이 많은데 치매 환자에 이 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균이 부족하면 치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상태와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그 뇌 상태, 우울증도 뇌 상태에 관련이 있는 증상이잖아요. 감정 장애이고, 이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는, 음, 그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 다량으로 검출이 되었고요. 또, 염증을 치료하거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뇌 속의 물질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균 두 종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 속에 이렇게 좋은 균이 없으면 우울증도 유발될 수 있다. 이 도파민은 그 파킨슨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죠.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균 두 종이 없으니까 우울증도 쉽게 걸리게 되고 또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파킨슨의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음,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뭐 다음 시간에 좀 신경계통에 좀 더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들,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들과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신경계통의 문제라는 것들이 명확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고 중요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들이 바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조건들이다. 결국 염증과 산화, 당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뉴트라이트의 네 가지 건강 조건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영양소와 그런 운동, 그다음에 수면을 포함한 휴식,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경계통의 문제라고 하면 뇌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영양소라든가 아니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계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면역기관,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네, 심혈관계 건강,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시간에 이제 그 혈당 관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엮어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못 다룬 감각기관에 대한 신경계통의 감각기관에 대한 영양 관리에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 면역기관 관리와 같이 연결해서 네,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님